지금부터 2022년 제7차 학술 세미나 개최를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번 10월 29일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이동부 그 명령을 위해서 일동 묵념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22년 제7차 국회 포럼은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님께서 주최하셨고요.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감정사협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내외인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의 과장으로 교통안전 환경연구소 장식경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주제 발표에는 한국교통사고 감정사협회 박승범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주제 관련해가지고 토론에 참여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종진 박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도로교통공단 유성중 박사님이십니다. 네,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론에 이어서 토론과 질의에 참석해 주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 이장선 회장님이십니다. 네, 삼성화재 보험조사 사내교수이자 협회인자인 최종철 박사님이십니다. XK사고 감정사무소 유종익 대표이십니다. 그 외 많은 내외국에서 참석해 주신 내일이 공명을 해드리고 인사 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협회 소개를 간략하게 좀 진행해 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배우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교통사고 감정사회 회장 윤명규입니다. 기대합니다. 네, 간략하게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이런 결제 전형의 어려움 속에서 좀 더 국민적으로 좀 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 피해라든가 아니면 보험상의 등등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보자. 그런 데는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교통사고 전문 자격자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를 2007년도에 국가 공인 자격으로 지정을 해서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교통문화 개선에 좀 이바지하고자 하고 저희들을 국가 공인 자격으로 지정을 했고요. 저희들은 또 교통문화 선진에 항상 앞장서서 갖기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사를 자유형상에서 오늘도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사회 갖기 위해서 열심히 좀 기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대통령 2017년 7월달에 경찰청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인간을 받아서 고리변경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교통사고 감정사와 교통사고 분석사 등 이 교통조사 업무에 기여하셨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44조 2항 2호에 의해서 조직공사업 감정사자들이 보통 안전관리자 자격을 옵션이 돼서 현실적으로 조직공사업 감정사업 취업에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학계에서 경찰, 보험사, 학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초동 출동하면서도 열심히 교통사고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선 협회장님께서 취임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멀리 막 부산에서 고창에서 뭐 전남에서 이렇게 휴일날 이렇게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그런 분들의 어떤 우리 협회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그런 마음 제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토론회 준비해 주신 우리 장태경 박사님을 비롯해서 발제자 여러분들, 저장 모두 감사드립니다. 좀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밤잠을 설치지 않으셨나 걱정이 됩니다만 아직 제가 사실 뭐 저는 교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아주 알찬 내용들이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포함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화요일날도 제가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자율주행을 넣으면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또는 첨단 장비 이거 믿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이제 신호등에서 이렇게 앞에 차가 두 대 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있고 제가 저기서 이제 신호 바뀌는 거 보고 앞에 차가 가길래 저도 이제 오토바이도 가겠구나 하면서 살짝 발을 뗐더니 오토바이 뒤를 그냥 슬쩍 충격을 해가지고 내가 넘어져서 그분은 사람은 넘어지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조금 기울동하면서 쓰고 오토바이 넘어지는 가벼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좋다고 만드는 그런 시스템들이 또 이게 거꾸로 사고 요인도 되는 걸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게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제 차가 뭐 자율주행 2.5단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 자율주행이 더 되면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결함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그거를 센서로 감지를 해서 차가 있다고 뭐 경보음을 울려주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이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울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차가 떴으면 제가 추돌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개발 회사 등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협회가 우리 교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도 있고 학회도 있고 포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교통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많은 사고들을 접하고 또 사례들을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지원을 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협회가 그냥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단순한 협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는 그런 협회구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협회가 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처음 뵈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해서 한편으로 좀 멀리 오신 분들한테 좀 송구스러운 생각도 가졌습니다. 하여튼 제가 협회장 하는 동안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감정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전문직군 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정책 토론회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도로교통사고 감정사협회 정용선 신임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및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교통사고가 20만 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연간 27조 원에 육박함에 따라 교통사고 후속 처리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개선하고자 도로교통감정사협회, 보험회사 등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공론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이번 토론회가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 여러분께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교통사고 구속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김성봉입니다. 먼저 정영선 회장님의 취임과 교통사고 처리 전문직군 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논의의 주제인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험사기를 분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한국교통사고 감정사 협회 및 소속 회원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9일 손해보험협회 고문 김성 정중곤님, 소동석 회원님, 서준권 회원님, 박재영 회원님, 김성일 회원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2022년도 제7차 학술 세미나 국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휘관태 박승범 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승범입니다.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그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교통사고 처리 현실화 방안 이런 제안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풀어갈 건데요.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주 내용들이 아마 자동차 주행일 것 같아요. 진짜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우리 감정사의 사회적 역할, 내용과 기대해 줄 정도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핵심 키워드를 본다면 이 조사 분석 감정 인력 배출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사고 조사가 그걸 위해서 공인 자격을 추진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공단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직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직무는 어떻게 사실 중요한 내용이 같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다 사무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을 갖고 국가 측면에서 접근한 거죠. 공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경찰청에 준 거잖아요. 도로교통공단이 준비하다가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민간 자격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국가공인 자격 취득한 시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15년이 지났어요. 사실은요.
15년 동안에 이 자격화를 국가공인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자격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까지 좋은데 뭔가를 해주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채용식 가점이나 승진 가점, 학점, 은행제 10학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거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해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자격이 어떻게 보면 난이도와 공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이 그냥 아무나 맞추는 자격이 아니라 굉장히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리고 자격에 어떤 퀄리티가 있다는 걸 사실 강조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가기관에서도 이 자격의 어떤 퀄리티나 아니면 이 자격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서 추진했다라고 의미가 해석되는 건데 그 의미에 반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뭔가를 했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 잘못도 있고 국가기관의 잘못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론화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시점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최근연도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는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 외국의 미국의 어떤 사례도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트렌드 자체나 이렇게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보험 사기 유형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성이라는 것들이 좀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그러니까 올해 4월 12일 날 보도자료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보도자료를 발표한 내용인데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생보가 있고 선보가 있잖아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는데 사실 손해보험 액수나 아니면 손해보험 관련해서 보험사기 적합도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적발된 건이고요. 사실 적발되지 않은 것들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요.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적발되지 않은 건수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추측됩니다. 다시 보면 그 가운데서 손해보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 높은 비중을 갖고 있고 8,800억이니까 그게 거의 다입니다. 사실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 관련해서 4,199억인데요. 이게 다른 측면에서도 또 교통사고와 연관시켜서 보면 교통사고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4%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조라고 하면은 5,400억 정도는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보험사기나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거를 효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자동차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만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5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기로 따지면 한 60% 정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플러스 교통사고가 조금 더 외연을 넓혀보면 부정기나 이런 것들이 67%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사실 보면. 어쨌든 여기서는 여러분들 숫자의 의미가 이렇게 정확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흐름을 보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보험사기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고 내용 유형을 갖다 이렇게 쭉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운전자 피해, 사고 유자 조작하고 과장하고 음주 우면허를 이렇게 뒤바꿔주고 전기공장의 어떤 수리비 과다 청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의사고, 허위사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자동차 사고 운전자 피해, 사고 조작 과정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높고 그 다음에 허위사고가 좀 높습니다. 퍼센트를 따지면 16.5%, 15% 정도 되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다.
근데 이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 적발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관심을 좀 덜 갖는 가장 큰 이유가 건당 X가 좀 적어요. 문제는. 건당 X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해서 어떤 경찰관 분들이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투입해서 뭔가 사고 처리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요. 자, 그런 점도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별 형태를 쭉 보면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어떤 보험 사기나 이런 쪽에 접근이 가능하게 열려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좀 우려할 부분들이 뭐냐면 20대 보험 사기의 대부분이 83.1%인데 그럼 100건 중에 83%, 83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자동차 보험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어떻게 보면 보험 사기나 이쪽에 접근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추세에도 본다면 그 가운데서도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소액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 이거를 누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그죠? 경찰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갖고서 사실 사고조사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제가 보기에 행정력 낭비일 수가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거죠.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이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거고, 보험사 역시도 또 이게 어디까지는 수사나 이런 부분의 어떤 체계성이나 그 조사의 체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당 적발 건수로 보면 좀 작년보다 좀 증가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고 건수도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국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금감위의 공식적인 발표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금감위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근데 금감위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도 및 업무 단행 개선,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병행할 때 이게 답니다.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들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이 보험 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각 개별 보험사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손해보험 협회에서는 노력을 많이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총괄적으로 국가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금감위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보험 사기 현황이고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도 보험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요. 한 20일도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이 키워드 자체가 자율주행이 아니고는 아마 언론에 보도가 안 될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리법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론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 산자부의 홍보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겁니다.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보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0에서도 8까지 존재하죠. 현재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한 2.5단계.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판매되고 있는 차들은 최고가 지금 현재 2.5단계입니다. 사실은요. 레벨 3하고 레벨 2하고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아마 올해 수준에서 보면 이미 레벨 2의 양산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레벨 3가 지금 한두 개의 완성차 양산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벨 4까지도 현재 지금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이미 연구는 돼 있고 이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다, 미래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우리가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을 그럼 감정사가 접근할 수 있느냐는 그 논란이 있어서 사전에 분명히 좀 제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이 운전하는 거하고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운전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거나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을 뿐이지 그 방식은 똑같다. 그럼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거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내가 차 키를 돌려서 차 운전을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게 운전 행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자율주행 똑같은 원리로 사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 머리나 그 사람의 머리나 아니면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보면 그 사람의 두뇌 역할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그 운전의 행위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내부 로직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뭔가를 한다라는 건 사람 행위를 완전하게 그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그 치밀한 걸 갖다가 우리가 감정사가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저는 본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분명하게.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사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특수한 스페셜리스트가 접근할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그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거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건 뭐 제가 약간 추론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추론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백데이터라 제가 일일이 다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근거로 이렇게 제가 추정해봤을 때 대략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레벨 2 단계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 점유율 변화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2,500만 대 중에 한 30%가 750만 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750만 대까지 그러면 30%, 자율주행차가 30% 정도 점유하는데 얼마나 걸릴까라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4년 정도. 4년 정도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추계에서 지금 우리가 1년에 최대로 바꿀 수 있는 게 한 180만 대, 100만 대에서 18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럼 자율주행이 처음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200만 대까지는 구매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만 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200만 대까지.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조금씩 더 둔화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바로가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0만 대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안에 그냥 바로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떨어져서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4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70% 정도까지 그럼 얼마나 걸릴 거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구매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상당 부분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소화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70%까지 한 10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같이 맞물려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고 발생 절대 건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자동차의 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일반 자동차라는 건 현재 레벨 2 이하 수준에서 보면 거의 일반 자동차라고 치고, 우리가 자동차 대수 대비해서는 대략 한 10% 정도 되잖아요. 10%도 매년 10%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는데, 자율주행 시대가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돼서 90% 이상이 되면 사고 발생 건수는 제가 보기엔 1%는 사실 안 되죠. 그죠? 1%도 안 됩니다. 근데 그 과도기에서 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사고 발생 절대 건수는 어떻게 보면 일반 차량을 발생시키는 사고 비율로 봤을 때 5% 수준도 안 될 거다, 채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에러가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점유율 같은 경우는 일반 차가 70%인 상황, 1,750만 대 정도 될 텐데, 매년 순차적으로 한 100에서 70만 원 정도까지 발생이 될 거다.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통사고 건수는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조사 전반적으로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조사 경찰도 점점 줄 테고 뭐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같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고조사위원회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발족이 됐어요. 발족이 됐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게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역할은 원인 규명과 사고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고, 자동차, 법조, 보험, 소비자 각 분야별 전문가 이내에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건을 다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어떤 세부 임무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 정보 기록이 제일 중요한데 이자랑 똑같은 자료들이 있는데 기록을 이분들이 확보를 하고 이분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차단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회 조사 법안이 너무 막강하게 법제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타기관 조사를 어떤 정도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법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수 정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고 처리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모든 사건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의 어떤 사법 처리하고 별거의 어떤 산만적 문제가 현재 상존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 사실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예를 들면 경찰은 사고보다 결과가 굉장히 빠른데 이분들은 2년이 걸릴 수 있고 3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제가 눈여겨보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공등권 없는 사고에 대해서 사고학시대가 놓여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역시도 이 공등권 없는 문제가 분명히 노정이 될 텐데 그럼 경찰에서도 조사 안 할 테고 보험사는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큰 가치 있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거라는 거고요. 보험과 관련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보험은 우리가 과실 책임제도죠. 그래서 항상 원인과 규명, 책임자가 있고 파급적으로 처벌을 하고 보험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게 일종의 과실 책임제도인데 자율주행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보면 답이 없죠. 그죠?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차주를 처벌할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게 뭐냐면 노폴트 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다 하고 후처리하는데 그러면 후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험을 어떻게 하냐 사회적 보험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회적 보험을 해서 사회적 보험에 징수해서 보험들을 조금 징수해서 그걸 그냥 끝내는 그런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보험 사기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자 여기 현재 보면 미국의 노폴트 보험제도가 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8개 주에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 조직화 진흥화되는 경향입니다. 조직화 진흥화되는 그러면 두 가지 응답 시간으로 말씀드릴 것이 물론 토론하신 분들은 물론 토론 내용들이 다소 이제 발표 내용들하고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다음에 프로에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지적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으로 우리 유 대표님 먼저 말씀드려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현장에서 실제 조사하고 조사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사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 회사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그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블랙박스가 오거든요. 블랙박스 있는 것만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관련된 자율주행차가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 현재 EDR마저도 원활하게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제출을 하지만 그 원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경우는 원본이 아니면 거의 분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사가 가서 추출할 때는 원본을 추출을 할 수 없고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분석을 하면 아까 그 저희 감정사들이 나가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거 이 포인트를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들은 이 문제가 신뢰성이 문제가 생길거리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가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한정적인데 이 데이터를 그나마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의 역할이지만 저희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왔을 때 EDR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주행 속도는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너무 길게 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고의사고에 관련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저희는 경찰으로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말했을 때 뭐가 있냐면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제가 분석을 하는지 그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블랙박스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이래서 아주 쉽게 말해서 운전자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고의사고다. 고의로 사고가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걸 블랙박스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EDR 데이터를 보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말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모든 사고에서 EDR을 다 추출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EDR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면은 이런 데이터를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 중에 감정사의 역할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역할이 아니고 데이터를 읽어주는 게 역할인데 그 데이터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만 좀 드릴까요? 제가 좀 진행을 해야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국토부가 나왔으면 좋았지만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그 천성입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강정사 분들이 이 정도 활달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면 불구하고 활동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EDR 리더기를 오픈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DR 아신 것처럼 CDR 장비는 이미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하면 되지만 현대기아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오픈을 구매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강용사 분들이 이제 향후 뭔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DR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DSSAD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고 기록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같이 이제 뭔가 나중에 이제 EDR 리더기를 오픈해달라라고 이제 뭔가 이 협의체 협회들 어떤 이제 기관과 같이 이제 뭔가 할 때 명확히 좀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 EDR 장비를 구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사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법에 만들 때 그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 강릉사업들을 위한 그런 그 시장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EDR 데이터 오픈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마지막에 법이 없었는가요? 아니면 왜 우리나라만 오픈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EDR 데이터에 대한 왜 안 해요? EDR 데이터는 소비자가 원하면 그 제조사에서 그 15일 내에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그 오픈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약이라는 게 이제 그 외 목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 이제 상황 외에도 이제 사실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나의 뭔가 이제 트래시 데이터를 이제 뽑는 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시장 형성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오픈한다라고 해가지고 제조사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오픈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오픈 안 한다. 혹시 뭘 위에는 오픈해줘야 되는데도 국민 의식 수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이 그 차이라는 거죠. 사고가 많은 이유도 그 차이.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협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 이슈화를 통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말씀은 이제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최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화대 보조선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에서는 교육전화위원장을 부회장님 발표자들의 목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 사용을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신 제도가 나라마다 과신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비교 과실 제도하고 무과실 제도. 무과실 제도가 목표를 제도인데요. 비교 과실은 자기 과실이 있는 만큼만 책임을 지는 제도이고 이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무과실 제도는 제출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1971년도에 시행했고요. 무과실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이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나라입니다. 무과실 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이제 실제 비교과실 제도를 하게 되면 소송 남발하게 보험료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때문에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비과실 제도를 추가했거든요. 근데 무과실 제도를 하다 보면은 경성사회, 연성사회가 있는데 연성사회가 남발하게 되는 거죠. 사고가 일어났는데 보험금을 하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가지고 사고 내용을 조사한다고 이런 그 남발해가지고 다시 현재는 미국 대부분 나라들이 대부분 수가 비교가 되는 거죠. 지켜갖고 고양이 말씀하신 그 무과실 제도는 예전에는 순수임이 완전히 사회로 한적 인격을 진행했던 제도이고 현재는 수정형이라 해가지고 일단 선기록을 하고 그다음 이후에 이제 선택적으로 소송을 보험사가 준다거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로 우리가 3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주소 인공화실 대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과실을 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승화재 같은 경우는 현재 2단계 기준으로 해서 특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상승화재 담보 특약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업무용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비용 담보 특약을 가입하고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앞에서 경우에만 해당입니다. 그래서 지를 드린다면은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보험 사기가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공모를 한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의 시기로 내용을 조정한다. 이런 것들 두 가지 크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 부회장이 발표한 자료에는 67%가 사고 내용 조정이고 고인 사고가 17%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하는 고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상승화재는 대응 전략 같은 게 없는지 소개는 대입인가요? 풍력에 인구를 하고 있는데요. 양평에서는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손포개 토론에서도 몸사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으나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자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장선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교통조사기관 업무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저한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교통범죄 수사입니다. 그 외로 이제 재조사 업무라든지 폴리그라프, 노즐 탐지라든지 또 공학 분석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업무 말씀하셨던 발표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되다고 보여지고요. 좀 11명이서 근무하고 있고 제가 또 그것도 이제 또 관리를 맡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동영수 선장님, 회장님 되셨는데 선장님께서는 이제 그 대전청장도 하셨고 그리고 충남청장도 하셨습니다. 청장을 3번 하셨고 나름대로 또 수사국장도 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고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임 회장님께서 그 어떤 지휘관보다 교통 정책을 많이 수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겁니다. 그 업무 안 하셨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 또 약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정책 수행 능력이 탁월해요. 또 이제 입법 관리도 그렇고 다른 그 지휘관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협회에 큰 역할을 해주실 걸로 보여지고 사실 오늘도 그 지방에서 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픈 일정에 오셔가지고 되게 한 표시가 되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기 세미나실, 이 세미나실에서 되게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색해보시게 되면 국직간 사건도 여기 다 많이 이제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일날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첫 이 행사는 회원들 위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안 오신 거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5,300명이 되시는데 정책을 수행하시려고 그러면 한 10,000명 더 돼야 됩니다. 5,000명 정도가 너무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모든 일을 수행하실 때는 그 인원이 돼야 되고요. 조직을 그 인원을 관리할 조직이 또 외부에서도 이제 조금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신뢰성이라든지 공신력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연결해서 이제 3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장문위원으로서요. 첫 번째는 협회 조직 구성에서 지금은 이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 대부분 다 업무 처리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 업무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연결시켜서 이럴 땐 이렇게 가라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그 감정사 직업군 전문가로서의 각각의 감정사들한테 직업군으로 창출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큰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의 발전이 그렇게 이해지겠지만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직업군으로 활동할 수 있게 연결시키는 첫 번째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협회 조직 구성에서 지금 그 조직 관리, 정예원 관리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그런 조직이 없으십니다. 또 기관 부서 협력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회장님께서 엄청 고생하시는데 이거는 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그 협회의 발전 방향을 연결했으면 좋겠다. 좀 조직 구성에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입법 발의입니다. 협회의 역할을 하고 감정사의 역할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그 경찰과 국토부라든지 국가수라든지 각 역할이 있을 겁니다. 조직의 역할이. 그런데 감정사 협회의 역할이 없다 그러면 지금 두리뭉실한 역할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잘 해왔고 앞으로 잘할 거야. 그렇게 하고 부족하면 조직에서 뭔가 만들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직이 뭘 할 경우에는 분명한 로드맵이 나와야 되고요. 역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걸 혹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사와 협력한다는 그 확인도 필요합니다. 보험사 협력.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찰 수사 신고에 대한 수사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 발의라는 두 번째 제안하는 것은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법안 만드는 두 가지. 하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안입니다. 도로교통법에다가 도로교통 감정사 자격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안 문구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첫 번째가 도로교통법 안에다가 우리 협회 이름이 들어가든지 감정사 이름이 들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동차 보험사 관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보험사 관리 특별법에는 제가 보험사에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조금 가미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다가 전문가 직업군을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법을 감정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찰청 업무 프로세스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EDR, DTG가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동안 국가수에 다 의뢰를 했지만 시도청에서 이제 전문가를 이렇게 새로 고용하거나 또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그걸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NPDR이라 해서 자동차 번호판도 이렇게 식별하고 있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또 과학 장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사님들이 안 계시더라도 각 기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가시냐면은 자동차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경찰청 2022년도 자동차 보험 사기에 대한 그 수사 강조가 성과 지표에 올라갔고요. 내년에도 포함될 겁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국민들 생활과 엄청 밀접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활용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경찰청에 지금 신고가 안 되어 있는 한 80% 정도 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좋겠다. 지금은 보험사에서 각각 보험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보험 사기의 수사의 형태를 보게 되면 빅데이터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교통사고를 가지고는 보험 사기를 입증하시는 부분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전문가인 유종익 대표님처럼 전문가시면 이렇게 딱 이렇게 관심법이라든지 경험담을 할 수 있을 텐데 나머지 것은 진짜 안 돼요. 그런데 다 모아놓고 하게 되면 그것이 보험 사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보험사 송부협회 지금 말하셨는데 송부협회는 큰 시스템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13개 보험사와 협력을 통해서 경찰 우리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접수해서 조금 덧붙여주겠습니다. 그런 쪽에 그 여쭤본 방법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OU도 중요하고 그런데 일단 뭐 여기 그 진짜 직업군으로서 감정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회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좀 제안하고 있는 자문을 제안하고 있는 저기 말씀입니다. 이걸 끝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회 아레나에 대한 충분히 신감을 검토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리 그 전문가 지역군에 대한 물론 이 정권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충분히 실천해 볼 수 있는 정책적, 정치적 그런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면서요. 이번 협회에 우리 김대현님도 계시니까 참고를 많이 주시면 좋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플로에서 장시간 참석해 주셨는데 두 분 정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두 분 정도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가 날아가겠습니다. 있으신가요? 궁금하고 필요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거리를 하고 질문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네, 불만사항도 좋습니다. 예. 마이크 앞에 누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먼 경남 창원에서 온 창원시장 공무원입니다. 예, 저는 그 시야를 지금 외부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모든 시선이 다 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시선을 내부로 조금 돌리는 것에 결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찰에 입건되어 있는 사항이 20만 건입니다. 사망이 지금 16명입니다. 이 증거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신고 미신고건은 최대 한 150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저는 알고 있고 송백회 사이트에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대한 우리 먹거리 확보를 위한 노고에 정말 저는 박수도 보내고 너무 협회가 열심히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먹거리 개발이 내부로 돌려서 우리 협회 회원들이 아까 자율주행 제로에서 5단계에 어떤 레벨이 지금들 우리 협회 회원들이 포진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우리 협회 회원들을 영입하려고 그러면 비전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레벨 3 정도 내 실력이 향상 되면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먹거리군에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협회에서의 그 길을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레벨 3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우리 그 협회원들이 다수가 분포되어 있는 그 레벨의 레벨에 대한 사람들의 먹거리를 찾아서 타겟을 잡아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보상신문을 보험회사 신문을 했으니까 내부적인 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부적인 먹거리 확보는 아까 우리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변호사 우리하고 변호사 차이가 엄청 나지만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취득하고 나서 개업한다든지 먹거리를 안 주면 난리 나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인한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먹거리 확보를 했는데 실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송배표에 찾아보니까 1년에 한 5만 건에서 한 20만 건 부심료가 됩니다. 그거는 주관적으로 변호사님들이 영상만 봐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우리가 공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볼 수 있는 시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변호사님이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법률 전문가고
분석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은 우리가 선거협회가 MOU를 체결한다든지 하는 우리 먹거리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분석 정도는 우리 감정사 회원들의 레벨 3 정도 수준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간단한 보고서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면은 분심이는 해결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는 그런 멋들어지는 감정서를 제출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타겟도 제가 협회에서 조금 고심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시간 없는 가운데서 시간을 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의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있으시면 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에도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면 말투자께서는 일반 차량 5% 정도 늘 때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보수적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고가 없어지면 우리 감정사분들의 어떤 위기의식, 그죠? 경쟁적 차별화를 통한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회장님 내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있으시면. 예, 대표 잘 들었고요. 처음에 문제 같은 게 있으시는 거이 사무조사 이 부분 잘못하다 이디야 여기 뭐에 약한지 기능을 잘 몰라서 지금 생기고 물어볼까 하나 말하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단순히 우리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를 앞으로 상황 변화 그리고 또 우리 감정사 협회가 적응하고 대응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이제 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또 임원분들도 전부 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또 다양하게 그리고 토론과 또 사장 이렇게 토론 결제를 이렇게